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개인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 얘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제발 부탁드리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논리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직까지도 이 일본에 대해 가지고 반일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야, 일방적으로 일본이 잘못한 거 아니냐, 우리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일본 쟤네들이 갑자기 저렇게 무역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일본이 잘못한 것인데 왜 우리 보고 지금 반일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너네들 친일파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 아마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지금 무역전쟁의 불씨는 우리나라가 키운 것이고 이 원인 자체가 우리나라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영상의 요지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 친일파같이 생겼냐, 일본 순사같이 생겼냐, 이러시지 마시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이 자료부터 한번 보시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본과 사이가 나빠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보세요. 2017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열린 한미일 정상 업무 오찬 때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0 지금 17년도죠, 그렇죠? 2017년도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오찬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면전에다 대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2018년도인데요. 문재인 정부 1주년 축하 딸기 케이크를 아베가 보냈습니다. 보시면 한글로 지금 저렇게 쓰여 있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 저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단 것은 먹지 못한다라고 거절했죠. 글쎄요, 이 두 번의 사건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 무역전쟁이라고 불리고 있는 게 과연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가 제가 싶기는 한데,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지금 일반적으로 반일을 주장을 했었는지, 누가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했었는지 가늠을 좀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 개인 청구권에 대한 문제를 제가 조금 정리를 쭉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이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일대기가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10월 9일 달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은, 강제징용을 당하셨던 분들이 야, 우리가 일본에 가가지고 강제 노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일본 너네가 우리한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조금 해달라 라고 이제 일본 정부에 계속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일본의 이제 그 사법부에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03년도 10월 9일까지 일본 사법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65년에 우리가 한일협정을 통해 가지고 개인적인 청구권의 문제는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이런 애들한테 너네한테 재산을 주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한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 2005년도 8월 달이 되게 되면 정부가 공식적인 의견을 내요. 뭐라고 공식적인 의견을 내냐? 야,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가지고 이 일본의 이런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가지고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위원회가 결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 위원회에 대해서 내렸던 결론은 다음과 같아요.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이제 논문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결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규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큰 따옴표 되어 있는 것은 이 논문의 해석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그때 그 내렸던 결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 등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였다. 지금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일본 정부의 책임이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어떤 분야다?
위안부에 대해서만 일본 정부의 책임이 남아있고, 그 다음 후작에서 강제 동원에 관해서는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 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 간 무상자금 산정에 반영되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65년도 한일협정을 통해 가지고 오케이 해결이 됐다라고 2005년도에 결론이 내렸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전개가 됩니다. 다시 보시면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2009년도 같은 경우도 계속 해가지고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 항고를 했지만 다 이제 패소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왜? 2005년도에 이미 문제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합의를 봤으니까 8년도, 9년도 판결에서 같은 경우는 항소 기각까지 다 됐죠. 그런데 갑자기 2012년도를 보십시오. 2012년도를 보니까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파기환송을 시켜버려요. 저게 무슨 말이냐? 2008년도, 2009년도 1심, 2심에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패소 판결을 내렸죠. 오케이. 개인의 어떤 그 강제징용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일본이 나서가지고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판결을 두 번을 1심, 2심까지 내렸는데 갑자기 대법원에 대해 가지고 파기환송을 시켜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해라라고 파기환송을 시킨 것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2012년도에. 그래가지고 그 배경이 뭐냐? 야, 무슨 근거를 통해 가지고 1심, 2심을 뒤집고 2005년도에 그 합의까지도 뒤집고 왜 갑자기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같은 경우는 파기환송을 시켰냐라는 얘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세요. 김능환 당시 이제 그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죠. 6년 전 상고심 때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법관은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까?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내리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무슨 놈의 심정으로 도대체 판결을 내리는 겁니까? 사법부는 오로지 법률을 근거로 판결을 내려야지 무슨 놈의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내리는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판결이죠. 그렇죠? 다분하게 정치적으로 판결을 내렸다라고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비판도 당연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차원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그 이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 다시 이제 판결하라고 판결이 나왔던 것이고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려버리게 되면은 한일 간의 관계가 취약으로 빠지게 될 것인데 야 이것 좀 우리가 판결을 내는 거 좀 미루자 좀 늦추자 라고 했다가 양스탱 대법원장이 사법 거래라고 해가지고 깜빵 갔었던 것입니다.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판결을 내려버리게 되면은 보상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은 한일 간의 관계가 취약으로 빠지게 될 테니까 이거 조금 미루자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김기춘 같은 사람 보내가지고 양스탄을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같은 경우는 적폐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법 거래다라 해서 깜빡문에 썼던 것이에요. 맥락이 지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거 65년도에 한일협정을 통해 가지고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죠.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아주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해놨는데 그 원문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축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우리 65년도에 내렸던 그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2조 1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양체약국은 양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다시 나와 있죠.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한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3조를 보시게 되면 3항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여하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써놨죠. 분명히 65년도 한일협정에서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권 그 모든 문제가 앞으로 영원히 끝난다라고 분명히 해결된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문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냐라는 게 저걸 통해 가지고 읽어봤을 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뭐라고 써놨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 권리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고 확인한다라고 써놨잖아요. 이 얘기가 우리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태규 부장 판사가 봤었을 때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청구권 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 조항을 먼저 적는 이유는 이 문구를 법률가가 아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읽더라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사법부는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보세요.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긴 하였으나 위와 같은 엄격 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이를 개인 청구권의 포기나 소멸과 같은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라고 판단했다. 무슨 말을 지금 하는 거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포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65년도 한일협정에서 같은 경우는 포기라고 하는 표현을 글자 그대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청구권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판결을 내렸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 말꼬리 잡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김태규 부장판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당시에 반대 의견을 냈던 법원도 마찬가지 판결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반대 의견을 냈었던 그 제3고심의 반대 의견은 뭐라고 지금 인용을 했었냐면 보세요. 인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 제2조를 그 문헌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면 제2조 1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은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 및 일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과 일본 및 일본 국민의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임이 분명하고 2조 3에서 모든 청구권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는 문헌의 의미는 양체약국은 물론 그 국민도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개인의 청구권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한국이 65년도 한일협정을 통해 가지고 개인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야 우리 그 당시에 못 받은 돈 돌려줘야 된다 개인한테 개인이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한다면은 뭐라고 우리가 일본 국민들은 뭐라고 또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패전국으로서 일본이 뺏겼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야 우리도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개인 재산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청구권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너네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당시에 빼앗아갔던 거 돌려줘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깨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한일협정을 통해 가지고 개인 청구권의 문제가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된다면은 우리만 개인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에 대해 가지고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이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 모든 국민들에 대해 가지고 개인의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라고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이 왜? 그때 만약에 우리가 65년도를 통해 가지고 개인 청구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고 주장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똑같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 국민들도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너네 그때 뺏어갔던 우리 재산 돌려줘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어요?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그거 다 하나씩 파헤쳐가지고 다 그거 해가지고 돌려줄 겁니까? 일본 국민들한테? 지금 청와대가 또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삼권 분립으로서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일본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법부가 3심까지 가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내려가지고 오케이 당시에 우리가 뺏겼던 일본 국민들의 개인 청구권도 살아있다라고 일본 사법부가 판결을 내려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정부가 그러면 그것도 삼권 분립이니까 오케이 우리가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김태규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 지금 제가 원문을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법도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3심 반대 의견에 나와 있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지금 김태규 부장판사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청구권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것이 과연 옳았는지 등을 포함하여 청구권 협정의 역사적 평가에 관하여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구권 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헌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조약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대개문 분들은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상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반박할 게 있으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지금 한일 관계가 취약으로 빠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